여군 하나가 실명했습니다. 소화기에 얼굴을 딱 맞고 쓰러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죠. 가해자들은 오히려 단톡방에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대 상공에 헬기 세대가 떴어요. 왜냐고요? 그녀에게는 바로 그 전설 속 세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단 한 번 움직이자 군 전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설 속 세 형제를 움직인 눈먼 여군의 대반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한쪽 눈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다른 동기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을 시간에 혼자서 부대 정비창으로 향했거든요. 왜 그랬냐고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정비창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3번 헬기 엔진 점검이군. 제 손은 이미 모든 공구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렌치 하나, 드라이버 하나까지 전부 제자리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정비 매뉴얼을 들여다보는 게 정말 좋았어요. 동기들이 야, 한서진 또 공부하네? 라고 놀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내 실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어. 이게 제가 매일 아침 되뇌던 말이에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싫었거든요. 커피 타기, 청소하기, 서류 정리하기. 정작 본업인 정비 업무는 남자 동기들이 다 가져가고 저는 늘 잡일만 하고 있었어요. 서진아, 커피 좀 타다 줘. 서진아, 이 서류들 정리 좀 해줘. 서진아, 청소 시간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저도 다른 동기들처럼 헬기 엔진을 만지고 싶고 복잡한 항공 전자장비를 수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게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인사과 김 중사가 제 인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이상하네. 왜 이 병사 신상 정보에 공란이 이렇게 많지? 김 중사는 진짜 고개를 갸웃거렸을 거예요. 보통 군인들의 인사 기록에는 가족관계, 출신 학교, 거주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 기록은 유독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가족관계란에는 부모님 성함과 직업란이 완전히 공란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왜 제 신상 정보를 숨겼을까요? 그건 저에게 3명의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오빠들이요. 저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정비창에 남아 있었어요. 동기들은 모두 생활관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혼자서 헬기 부품 매뉴얼을 읽고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따라 읽으며 외우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는 특별히 중요한 정비 작업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 비행 훈련에 투입될 헬기의 엔진 점검이었거든요. 이상하네. 이 부분에서 소음이 나는데 저는 헬기 엔진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이상음을 감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날마다 매뉴얼을 외우며 공부한 저에게는 명백한 경고 신호였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공구함을 열었어요. 정비 매뉴얼에 나온 대로 차근차근 엔진을 분해해서 점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였어요. 정비창 문이 벌컥 열리면서 박민철 조교가 들어왔어요. 박민철은 저와 같은 기수였지만
조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뭔가 아는 체 하는 성격 때문에 간부들에게 인정받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정비 실력은 저보다 한참 부족했어요. 야, 한서진, 뭐 하는 거야? 박민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금요일 밤인데 제가 혼자 남아서 일하고 있는 게 거슬렸나 봐요. 조교님, 이 헬기 엔진에서 이상음이 들려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민철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상음. 야, 너 같은 게 무슨 이상음을 안다고? 그냥 청소나 하고 들어가. 하지만 정말로 소리가 야, 내가 조교야. 너가 조교야? 박민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조교님, 정말로 이 엔진은 닥쳐. 여자가 무슨 정비를 안다고? 그 순간이었어요. 박민철이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소화기를 휘둘렀어요. 저를 겁주려는 행동이었는데 그만 실수로 제 얼굴을 직격했거든요.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소화기의 무거운 금속 부분이 제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순간 정비창 바닥에 붉은 피가 흘렀어요. 제 피였어요. 박민철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자신이 뭔 짓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그때 정비창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준호 의무병이 들어왔거든요. 이준호는 저와 친한 동기였어요. 금요일 밤에 제가 혼자 남아있는 게 걱정되어서 커피를 사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서진아, 커피 사와. 이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의무병 훈련을 받은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게 뭐야? 서진아! 이준호는 급히 저에게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제 왼쪽 눈 상태를 보니 정말 심각했거든요. 망막이 파열된 것 같았고 시신경도 손상을 입은 것 같았대요. 김 중대장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밤 점호를 위해서 정비창을 확인하러 온 거였대요. 바닥에 쓰러진 저와 피범벅된 현장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하지만 김 중대장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나 봐요. 이런 사고가 알려지면 자신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계산이었을 거예요. 빨리 묻어. 이 일은 없던 일이야. 중대장님. 하지만 서진이가 얘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진 거로 하자. 제가 타부대로 전출된 후 원래 부대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대요.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돌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간부 단톡방에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 여자 요즘 어떻게 지내나? 정비병 비육년 눈깔 터짐. 진짜 웃기더라. 여자가 무슨 정비를 한다고. 박민철이 만든 단톡방에서 몇몇 간부들이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었대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거였을 거예요. 이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었대요. 특히 간부들이 저를 조롱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건 아니야! 이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대요. 의무병으로서 그날 밤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제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이대로 묻혀서는 안 돼! 이준호는 결심했대요. 군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이 사건을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이미 모든 게 은폐되어 있었어요. CCTV는 삭제되었고 의무 기록도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이준호는 부대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갔대요. 그리고 군 민원실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목도 신중하게 정했대요.
눈이 아닌 양심으로 보는 군이길 바랍니다. 이메일 내용에는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대요. 박민철의 폭행, 제 실명, 그리고 중대장의 은폐 지시까지 전부 적어 놓았다고 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대요.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이 이메일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가 읽게 될지 말이에요. 며칠 후 부대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정보보안팀이 와서 컴퓨터실을 점검했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준호가 보낸 그 이메일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에서 일하는 최소령은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이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눈이 아닌 양심으로 보는 군이길 바랍니다. 뭐지, 이건? 제목이 좀 특이했대요.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면서 최소령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을 거예요. 내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여군에 대한 폭행, 실명, 그리고 은폐. 한서진. 이 이름이. 최소령은 갑자기 멈췄어요. 한서진이라는 이름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최소령은 조심스럽게 작전부장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는 이한길 소장이 각종 작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요. 한서진이라는 여군 관련 사건인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한길 소장의 손이 완전히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소령을 쳐다봤을 거예요. 민원 내용을 보자. 이한길 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민원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을 거예요. 여군 폭행, 실명, 은폐. 이런 단어들이 그의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주먹이 조금씩 쥐어졌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국방부 내의 한 비밀 회의실에서 3명의 남자가 마주 앉았어요. 이한길 합참작전부장, 이한성 특전사령관, 이한민 정보사령관. 세 형제는 모두 별을 달고 있는 고위 간부들이었거든요. 형들, 서진이 이야기야. 이한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뭐, 서진이가? 둘째 한민이 놀라며 민원서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게 진짜야? 세 형제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막내 서진이가 제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군에 입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군의 얼굴이라면 그 애는 군의 심장이야. 그런데 누군가 우리 심장에 상처를 냈어. 작전명 붉은 방패로 하자.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제가 있던 부대 상공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대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였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헬기가 한 대가 아니었어요. 3대의 헬기가 편대를 이루며 부대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와, 저거 UH-60 블랙호크야. 진짜네. 근데 왜 우리 부대로 오는 거야? 블랙호크 헬기는 보통 특전사나 중요한 작전에서만 사용하는 헬기였거든요. 일반 부대에 이런 헬기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헬기들이 부대 운동장에 착륙하자 그 안에서 검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대요. 특전사 소속 감찰팀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부대는 특별감사에 들어갑니다. 모든 부대원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같은 시간 정보사령부에서는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보사 최고의 해킹 전문가들이 모여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해당 부대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좋아. 2주 전 데이터부터 전부 복원해. 이한민 정보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의 부하들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삭제된 CCTV 영상과 의무 기록들을 하나하나 복원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CCTV 영상 복원 완료했습니다. 의무 기록도 원본 파일 찾았습니다. 좋아. 이제 단톡방 대화 내용도 복구해. 정보사 전문가들은 박민철과 간부들이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들을 복원했어요. 저를 조롱하던 그 메시지들까지 전부 말이에요. 부대 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감찰팀과 감사팀이 동시에 들이닥치자 모든 부대원들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서진 일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자들은 즉시 조사실로 출두하세요. 한서진?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그 조용했던 여군 정비병이 제가 이런 큰일의 중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조사실에서는 복원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비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사고? 소화기로 얼굴을 때리는 게 사고라고요? 박민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영상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부대 전체가 연병장에 집합했어요. 연병장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높은 단상에는 여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대요. 지금부터 특별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서진 일병에게 가해진 폭행과 그에 따른 은폐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이 다시 언급되자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을 거예요. 먼저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비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생생하게 나타났거든요. 박민철이 소화기를 휘두르는 장면, 제가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제 모습까지 모든 게 다 보였어요. 이 영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단톡방 대화 내용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정비병 비웅년 눈깔 터짐 진짜 웃기더라. 여자가 무슨 정비를 한다고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공개되자 연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관련자들의 처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박민철 일병,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즉시 구속. 김철수 중대장, 사건 은폐 및 부실 지휘 혐의로 보직 해임. 단톡방에 참여했던 간부들이 줄줄이 호명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을 테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세 형제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작은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왼쪽 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 한쪽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거든요. 서진아. 큰오빠 한성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저는 오빠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제 신분이 밝혀진 걸 눈치챈 거였거든요. 미안해, 서진아. 우리가 늦었어. 죄송해요. 제가 혼자 해내고 싶었어요. 오빠들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더 자랑스럽다. 이제 걱정하지 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갈게. 그날 오후 전국의 모든 군 부대에는 특별 지시가 내려갔어요.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리고 약자에 대한 괴롭힘을 철저히 근절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 판정을 받았지만 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서진아, 정말 괜찮아? 병원 로비에서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오히려 이제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더 잘 보인다고? 응.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
며칠 후 제게 저녁 통지서가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국방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방부 인권자문위원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아직 없어요. 저는 현장에 있을게요. 며칠 후 저는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어요. 군내 최초 실명 여군 상담사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제 새로운 역할은 특별했어요. 군내에서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당한 병사들의 상담을 맡는 거였거든요. 첫 상담은 한 젊은 남자 병사였어요. 누나, 저도 맞고 살아요. 그 병사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선임들이 계속 때리고 견디기 힘들어서 자살도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 안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도 견디기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 알아? 왜요? 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너 같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병사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황 끝나고 누나 얘기 들었어요. 저도 끝까지 해볼게요. 제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바빴어요. 매일같이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언니는 어떻게 견뎠어요? 어느 날 한 여군이 물어봤어요. 견딘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차이가 있어요? 물론이지. 견딘다는 건 참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계속 나아가는 거야. 제 상담실에는 항상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제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미 군 내부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한서진 상담관을 아세요? 한쪽 눈을 잃고도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 만나고 나서 진짜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군에 퍼져나갔어요. 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국회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방위원회에서 제 증언을 듣기로 한 거였어요. 한서진 상담관 증인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대를 차고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할 수 있는 우리 군대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어요. 법과 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입니다. 서로를 동료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 증언은 국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국방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군인권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몇 달 후 전국의 모든 텔레비전에서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제목은 한쪽 눈으로 본 세상 마이너스 한서진의 이야기였어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어요. 제 이야기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서진 상담관을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진짜 군대가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제게는 전국에서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들이 도착했어요. 서진 언니, 저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안심이에요. 1년 후 국방부 청사 앞에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어요. 동상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모든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상 아래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모두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직접 쓴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군은 그 눈을 대신 뜨기 시작했습니다. 제막식에서 이한성 특전사령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오늘 한 영웅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대한민국 군대를 기리는 것입니다. 이 군은 우리가 지킨다. 하지만 바꾸는 건 그녀였다. 제막식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동상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 그때 뒤에서 이준호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너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 그게 바로 용기야. 그날 밤 전국의 모든 군부대에서는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한서진 정신이라고 불리는 인권 교육이었어요. 한서진 상담관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극복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변화를 이끈 역사가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상담실에서 병사들을 만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이지만 그 눈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지키는 진짜 군대로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진짜 이야기로 말이에요.